조선 궁중비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은 조선의 명기. 초유갱과 모란, 그리고 매화와 김성. 기생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내들의 놀이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춤과 노래로 사내들의 유흥을 돕고 잠자리 시중까지 드는 것이 그녀들의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단장으로 가려진 기생들의 삶은 호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의 삶은 비참했는데 사대부들과 사랑을 해도 딸을 낳으면 기생이 되고 아들을 낳으면 천민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첩으로 들어앉혀 기적에서 빼주어야 고달픈 놀이개 신세를 면하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주류에 편입될 수 없는 서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은 자신의 천한 신분을 자각하고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많은 기생들의 꿈은 사대부의 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호의호식은 할 수 있어도 궁처의 멸시와 투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최세원의 위협에 눈도 깜박하지 않은 초유갱. 문역들에서 전에 다룬 바 있는 초유갱은 세종의 아들들이 모두 그녀에게 반해서 사달을 일으킨 기생으로 궁중학의 유일한 전승자로 박연의 수제자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 초유갱은 기생이라기보다 궁중예술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예술가로 높은 긍지를 갖고 있던 초유갱은 쟁쟁한 사대부들도 눈아래로 보았습니다. 한양의 선비 최세원이 초유갱의 명성을 듣고 구애를 했으나 초유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최세원은 이에 이를 갈았던 듯합니다. 과거에 급제한 최세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3일 동안 장안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시키던 육가를 하면서 장통방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쌍일사는 발을 들이운 것처럼 번쩍였고 벼슬아치 집에서 부리는 하인인 우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길을 인도했는데 거리에는 장원급제를 한 사람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성균관에서 학문이 첫째라고 자부하던 최세원은 한껏 거드름을 피웠는데 검붉은 말을 타고 초유갱의 집 앞에 이르러 우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을 말이 있으니 너는 소리를 높여 어허랑을 불러라. 어허랑은 3일 육아 때 배우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최세원의 지시에 우부들이 일제히 어허랑을 부르자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자 초유갱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검은 머리를 꽂아 올리고 동백 기름이 흐르는 초록색 겹옷을 입은 채 붉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교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 일은 과연 어찌된 일인가. 내가 예조 좌랑이 되면 너는 나의 종아리채를 감당해 내겠느냐. 최세원이 한껏 거들먹거리며 초유갱에게 호통을 쳤는데 궁중학을 담당한 부서는 예조로 궁중학의 책임자가 되어 초유갱의 엉덩이를 때리겠다는 최세원의 신보는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흥! 이제야 엉덩이 위에 먼지를 털게 되었구나. 초유갱이 종종 걸음으로 들어가면서 콧방귀를 뀌었는데 초유갱은 장원급제를 해서 서슬이 펄한 최세원의 위협에도 눈도 깜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초유갱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산을 빼앗고도 당당했던 모란과 임금을 꾸짖은 초월, 일본 장수도 인정한 의기 김섬. 기생들이 사대부의 첩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라 기생들도 그런 처지를 잘 알고 있어 사랑을 믿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생들이 부유한 사내들에게 교태를 부려 총애를 얻은 뒤 재산을 빼앗아 축적했는데 평양 기생 모란은 미모가 출중해 한양으로 뽑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미모로 순식간에 장안의 명성을 떨쳤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가 모란에게 빠져 재산을 모두 맡기자 모란은 선비가 잠이 든 사이에 재산을 모두 챙겨 달아났습니다. 선비가 교방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모란을 만나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모란이 교방에 있던 기생들을 불러 얘들아 기생에게 준 것을 도로 달라는 이 어리석은 바보를 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기생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손가락질을 하면서 선비에게 모욕을 주었고 선비는 얼굴이 붉어져 달아났는데 모란의 일화가 아니라도 선비들이 기생에게 정신을 빼앗겨 재산을 탕진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생에게 오직 남성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인데 용천 기생 초월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장문의 상소를 올려 임금에게 주색에 빠지지 말고 어진 정사를 보라고 꾸짖었습니다. 용천 기생 초월의 이야기는 문역들 조선 궁중비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소를 올린 용천 기생 초월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흥기생김섬은 동네 부사 송상현의 첩으로 함흥기생으로 있다가 뒤에 송상현의 첩이 되어 동래성에 머물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송상현이 적에게 굽히지 않고 순절하자 여종 금춘과 함께 관아의 담을 넘어 송상현 곁에 달려갔으나 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뒤 사흘 동안 그침없이 적을 꾸짖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자 적장도 이를 가상히 여격원을 만들어 송상현과 함께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기생들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시를 지었는데 시로서 남자들과 당당하게 맞서고 시로서 자신들의 삶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옛 피던 가지마다 핌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남분분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평양 기생 매화가 지은 시조인데 그녀는 운율이 여성답지 않게 기계가 있는 여러 편의 시조를 남겼습니다. 죽어서 잊어야 하랴, 살아서 잊어야 하랴. 죽어 있기도 어렵고 살아 있기도 어려워라. 전 이마 한 말만 하시라 사생결단하리라. 이별을 노래하는 매화의 시조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사생결 단하겠다는 결연한 표현에 입가에 미소가 도는데 사랑과 명예, 부귀를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한 기생들은 예술혼으로 정체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은 조선의 명기 초유갱과 모란 그리고 매화였습니다.